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 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설 연휴가 최대 10일이래요. 다들 며칠 정도 확보하셨어요? 저는 이틀. 저도 하루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루. 연휴 저는 이틀. 예. 이틀. 저도 이틀. 오. 저는 하루. 두 분이 가장 바쁘시네요. 서수장님하고 윤 대표님. 그 비슷할 거예요. 네. 스케줄 겹쳐서. 네,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하루면 어디 다녀오시고 이러기는 힘들겠네요. 근데 하루가 제가 보니까 이 오늘의 날씨를 봤더니 그날의 날씨를 봤더니 비가 엄청 오고 눈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맞아요. 네. 이번 연휴 때 눈 비가 네, 예고가 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하루가 저에게 허락됐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안전 꼭 유의를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또 설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들뜨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그 국민들이 이 탄핵 내란 사태 이후에 참 그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의 어떤 웃지도 못하겠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송년회도 사라졌고 신년회도 사라졌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의 피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니까 10일 쉬게 해준다고 정부에서 하는데 저는 정부가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이 국정에 대한 이런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국민들 스트레스 좀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쉬세요. 기분 좋고 쉬죠. 이런 느낌이라 좀 아쉬워요. 에이, 저 반국가 세력 하여튼 이게 좀 쉬라고 임시공휴일 지정했는데 또 그렇게 또 삐뚤어지게 보세요. 아니 돈도 없는데 쉬어봤자 뭐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게요. 국민들은 다 그런 생각일 거야. 연휴가 길어지면서 내수가 진작되고 그러면 좋은데 다들 뭐 공항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제가 어제 방송하러 갔다가 그 앞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먹었더니 저 알아보시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임시 공휴일 월요일 지정이 돼가지고 본인들은 장사 타격이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맞아요. 전혀 안 오게 되니까.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설 인사를 올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인데 세 번째 옥중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이 어디까지고 얼마만큼이 국민일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돼 보셨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의 깊게 안 보려고요. 변호인이 구술한 거를 변호인이 썼다라고 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주의 깊게 보면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반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전체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로 열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가로 닫고 그런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읽혀져가지고 대통령의 메시지로 맞느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반듯한 윤 대변인님.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메시지를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당연히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을 전제로 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판 과정 또 심판 과정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정 부분 성공한 것도 있는 듯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당연히 정말 이 메시지를 들으려는 국민들은 그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서부지법을 신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하나 성조기 하나 들었던 그분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곁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는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잘하지 이런 뒤늦은 후회가 뭐냐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국민들을 향한다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면 본인이 일으킨 참사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에 나와서 하는 모습들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지지층을 향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구구 에너지를 더 상승시켜서 국민의힘에 주입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손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그 결과들도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고무시키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 여론조사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도 귀성길 인사를 하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분위기가 양쪽이 어떻다고 지금 느끼세요? 준비요?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설 민심을 살필 때 지금 국민들 분위기, 국민들 목소리가 어떻다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금요일에 서울역에 나갔던 저희 당 지도부는 굉장히 거센 민심의 반응을 직접 느끼셨단 말이에요. 아, 예. 거센 반응. 예, 그 영상도 많이 돌았는데 거기 이제 서서 쭉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점포에 이제 사장님이 나오셔서 장사 방해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길 가는 시민들이 마음이 안 좋다. 뭐 이런 정말 직접적인 항의를 막 하시고 그래서 결국 다 인사 못하고 철수했어요. 일단 저희 당 지도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소속 의원분들 다 지역구 내려가시면 호된 이제 질타를 받을 준비를 하고 가신다. 이제 이 정도 봐야 되겠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간 부분도 있고 민주당 여론을 앞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 민심은 되게 냉랭하고 싸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크게 항의하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막 눈여겨본 것은 그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번 쳐다보고 안 받으려고 등 돌리고 자리 떠나고 이런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정치인들은 막 이 뒷골이 막 완전 쭈삣쭈삣하게 서요. 아 민심 이렇구나 이런 거.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냉랭하게. 이랬다라면 진짜 현장의 민심과 보고서상의 서류상의 민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있는 게 그 서울에서도 여러 여론조사,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되거나 그런 조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기에는 뭐 그 역이라는 공간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의 공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랭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건 그러면 수치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진 않는다. 물론 읽어야 될 추세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다 보면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 거를 막 가지고 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 손을 잡아보면 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유권자들 바닥 민심을 느껴보면 좀 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그 이 정치인들은 선거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가서 손을 잡아보면 알아.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선거나 이런 그 결과에 명확한 어떤 징표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그런다 해서 또 국민의힘 자체는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막 그 옆에 와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거를 약으로 잡고 가되 어제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현장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외면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아예 그냥 이거 틀리잖아. 바닥 민심과 여론조사 틀려. 이런 식의 또 아니란가 안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분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좀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 수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먼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공동조사고요. 지난 20일부터 22일 조사가 됐습니다.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38%, 민주당 지지율 36%,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2%포인트 차 이렇게 나왔고 또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도 보면 지난 21일부터 22일의 결과인데요. 정권 재창출 여권 후보 당선 45%, 정권 교체 위해서 야권 후보 당선 44%, 또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1%, 민주당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좀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선일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바뀌기도 했는데 네.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현장 목소리는 글쎄요. 아마 저희 당 지도부 그 설날 인사 때 나왔던 거는 저희가 여당이고 탄핵 사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희 당 지도부에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더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민주당은 야당이고 뭐 야당이 잘못해서 뭐 비상계엄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그걸로 보고 지지율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뭐 그냥 숫자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추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불과 한 달 전, 3주 전에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는 맞으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저는 통계적으로 지금 양당의 지지율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예,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 여론조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패널들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수 과표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니까 진보 보수 성향별로 나눠봐더라도 보수가 한 150명 정도 내외로 많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게 전체 여론일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흐름만 봐야지 이 개별 수치를 갖고 와 국민의힘이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앞섰어. 야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어.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지금 우리가 앞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이제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진보라고 응답하신 분보다 한 150에서 100명 정도가 많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이념 성향 분포를 볼 때 그때도 진짜 그러냐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더 과대 표집됐다 이 말씀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됐다가 차이가 많았다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보수분들이 많이 응답하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보기가 어렵다. 누가 이기고 진다 그 얘기는 더 어려운 얘기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금요일날 발표된 한국갤럽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수치를 참고할 때 야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이거에 주목하지 말고 같은 조사에서 조사된 이 수치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권 교체 찬성 50%, 정권 연장 40%예요. 그리고 탄핵 찬성이 그 여론조사에서도 59%예요. 탄핵 반대가 36%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예요. 그리고 신뢰한다가 31%예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이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수 우파와 국민들을 바라보는 냉정한 평가가 요 세 가지 수치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론상으로 대단히 불리하다. 그것이 바로 그저께 나갔던 서울역 현장 민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다. 꼭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가 오염되거나 또는 왜곡된다. 이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조사기관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응답률을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ALS는 5% 내외거든요. 그러면 1000명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2만 명 정도가 접촉이 돼야 돼요. 그래야 5%의 응답률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뭐 좀 넓게 잡으면 10% 정도의 극우 지지층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응답률이 5%라면 극우 지지층 약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라고 좀 잡아서 그럼 400만 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은 다른 데보다 응답률이 높겠지만 사실은 20명 중에 1명 많아봐야 15명에 1명 정도가 전화를 받는다고 가정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체포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분들이 응답률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숫자는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또 어떤 데서 나오냐면 얼마 전에 한국리서치한 연구원과 얘기를 하는데 방송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조사들이 다 응답률이 과거보다 높다. 응답률이 높은데 맞아요. 이건 전화 면접에서 상당히 높게 나와요. 얼마 전 MBS 조사는 20%를 훌쩍 넘는 조사도 있었고 보통 15%가 전화 면접도 안 넘거든요. 최근엔 다 높게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극우 지지층들이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고 여기서 채워져 버리면 사실은 모수가 1000명이 딱 차버리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진보층이나 중도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오히려 더 과대하게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게 이제 보수 과표집 뭐 전 정확히 말하면 극우의 과표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최소한 7, 8%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고 또 대신 민주당은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나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나는데도 일단 보수 과표집을 감안해도 훨씬 더 격차를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의 위기 신호다. 그런 정도의 추세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내심 그럴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꼭 부여잡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선동 권영세 지도부는 이 여론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돼가고 있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잘 보호하고 있고 적당하게 이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우리가 좀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거 괜찮은데 효과가 있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민주당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갤럽 조사를 보니까 수도권이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수도권 쪽이.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 그다음에 이제 TK 쪽은 이제 60대와 70대 함께 TK 6, 70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큰 기반인데 저는 중도 민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저도 좀 봤더니 중도 민심이 그렇게 흔쾌하게 민주당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국정을 엉망으로 할 때 평가는 거의 그 중도 민심이요. 한 8대2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한 6대4 정도 가까스로 한 7대3 정도로 이 민주당 쪽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를 확장하는 방법이 지금 민주당이 맞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수 결집 양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양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설 연휴에도 계속될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은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러면 또 보수 지지층들에게 혼나겠네. 아니죠. 그건 뭐 현상이니까. 보수 지지층들은 조기 대선 탄핵이 안 될 이각될 거라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하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수정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으니 보수 지지층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뺏길 수 없지. 민주당 나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이 양 지도부도 핵심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메시지라든지 행동을 상당히 조심할 것 같아요. 완전 거리두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강력한 민주당에 대한 분노, 반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집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건 대선 때까지 쭉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지지율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될 텐데요. 자, 보수가 그럼 좀 많이 응답을 하고 열의가 높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각 이념 성향상 그 분포에 있어서의 투표율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아마 조기 대선이 되면 이게 좋아서 우리가 하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
높았습니다. 높기는.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투표를 갔다고 치더라도 이런 정도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향이 보수 쪽이 훨씬 더 세다면 투표율 자체가 보수층에서의 투표율이 높을 거다. 그다음에 진보나 중도에서 투표율보다는 그쪽이 높을 거다 하면 실제적인 지지율 그 지지 분포보다 투표에서는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이 지지율을 보수가 과대 표집했기 때문에 뭐 빼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투표까지 감안한 것이 제가 지금 비슷하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응답률로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ALS 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화면접 조사는 그것보다는 좀 낮게 나옵니다. 차이가 분명하고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은 지금은 조금 다 응답률이 올라갔는데 ALS 조사는 보통 5% 남짓 전화면접은 15% 정도 내외였는데 역시 그러면 지금 적극적인 앞서 이제 뭐 보수 극우층이 결집하는 게 ALS에서 훨씬 쉽거든요. 전화로 그냥 기계로 하니까 그런 데서 좀 더 과하게 드러났고 그러면 전화 면접 조사에는 없냐? 저는 약간 있다 거기는 이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지방선거는 50% 정도 됩니다. 투표율이 보통 50% 좀 넘었고 지난번에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서는 결집이 적극적인 투표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대선은 역대 두 번이 다 77%였습니다. 못 돼도 70%가 넘게 나요. 그래서 결집이 됐다고 해서 이게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냐? 투표율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률 ALS는 5%, 전화 면접은 15%. 대선은 응답률이 77%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해서 이게 뭐 승패를 가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대권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싸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네. 좀 가장 당혹스러웠을 만한 여론조사는 아마 이 여론조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시사저널 조원 CNI가 지난 18일부터 19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나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양자 대결 수치가 41.8% 대 46.4%로 이재명 대표가 뒤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기현상. 그냥 기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앞섰다고 해서 김문수 장관 자체가 굉장히 뭘 뛰어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뭐 지도자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금 현 상태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하면은 이제 태극기 부대와 무관하지 않고 본인의 언행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좀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수치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못했다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40%대 30%의 강고한 상수의 방식인데 국민의힘이 막 이렇게 들락달락하고 막 이상한 후보들 죄송하지만 좀 예상외의 후보들이 막 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일단 저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냥 뭐 이런 기현상의 여론조사 하나가 있구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목할 점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늘 그냥 상수로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30% 40% 이 안에 있는 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을 가져오는 노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든 오세훈 후보가 오든 홍준표 후보가 오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또 재집권을 할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문법으로는 맞지도 않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불쾌하거나 그냥 아예 그냥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늘 40%에 있지?
라는 그냥 좀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정도의 수준. 저는 그런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여야 되고 좀 그래 봅니다. 지금 저는 이 예. 지난번에 시사저널 조원 CNI가 했던 건데 조원 CNI 측에서도 이거는 보수 과표집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윤희석 대변인님이 한 방송에서 전 대변인이죠. 얘기하셔서 제가 직접 숫자를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뭐냐면 호남의 샘플이 91명입니다. 91명인데 그래서 물론 표본 오차가 엄청 크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5% 그리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쭉쭉쭉쭉 다 합치면 28.5%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땀 한 땀 더해봤습니다. 네. 28.5%인데 호남에서 그중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높고 28%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전 역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도 12%인가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거는 보수 과표집이 충분히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모수가 작기 때문에 91명으로 작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걸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그 여론조사가 3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갤럽이고 하나가 조원 CNI 여론조사 공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2개 여론조사 공정과 조원 CNI의 방법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두 조사의 특징이 보수 과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응답한 사람 숫자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뭘 좀 기준점으로 드려야 할까 보다가 제가 저희 당 후보 또는 저희 당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을 본 거예요. 32%가 나온 윤 대통령 호남 지지율 그게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거고 김문수 후보 관련한 아까 말씀하신 그 조원 CNI 여론조사 보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은 청취자분들께서 다 가지실 거라고 보고 역대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저희 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득표를 보이셨는데 한 12% 정도 돼요. 예. 그렇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 공정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를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서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5%가 이 대표를 38.3%가 김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유익 있게 바라봐야 할 수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다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에서 아니면 45% 내외. 이걸 못 치고 올라가요. 그럼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대단한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YTN에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47%예요. 이거는 대단히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는 13, 홍준표 시장은 10이에요.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한 반대층, 반감층, 비호감도층이 있다는 것은 외연 확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호감도를 낮추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지난주에 했던 신년 기자회견, 대국민 선언 뭐 이런 걸 갖고 비호감도가 낮출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서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극 체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활동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된다. 좀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YTN 여론조사 결과는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단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오래됐어요. 이재명 대표 이 하나의 체제로 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 저도 얘기했었고 친명이라고 불렸던 김영진 의원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연임할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주변에서 진짜 아끼는 사람들은 본인이 정말 대선에서 득점을 하려면 조금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조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가 정말 그렇게 썩 흡족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비호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야당에서의 가장 유력한 대안 세력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신호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인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인가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민주당의 이재명은 되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본인에게 좋지 않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다시 앞뒤만 바꾸면 돼요. 민주당의 이재명입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당내에 있는 여러 조금 더 그 안에서의 중도 포인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지금 대안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으로서도 별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좀 포용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비호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비호감도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대표도 오랫동안 고민해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에 대해서 이거를 타개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본인이나 본인 옆에 있는 측근들도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라면 저는 조언한다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일 잘하는 거는 사람들이 얼추 알아요. 근데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조금 아직도 갸우뚱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쪽에서 좀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휴정 은행장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때 저도 뭐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광고 집행에 대해서 입에 올렸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상한 언론사인데 모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정 신문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낸다고 그 정당의 수장이 광고비 집행하지 마. 이거 정근대적인 발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과 담론의 시장에서 그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 부분을 우리가 그냥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중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지 저런 식으로 광고 탄압이라는 모양새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위협을 가하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시중은행장들 만난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중은행을 야당 대표가 불러서 만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민간은행이에요. 민간은행. 그냥 회사들 불러다가 회장들 불러다가 대주주들 불러다가 야당 대표가 무슨 말 한다는 것의 의미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에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시국에서 뭐 줄수란 얘기도 아니고 당신들 이렇게 하라는 뭐 유사 집권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맨날 그런 거 뭐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던 게 야당이잖아요. 민주당 계열에서 항상 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집권하지도 않았는데부터 벌써 이러고 있다. 거기에다가 무슨 언론사에 광고 줬다는 얘기를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던졌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냐. 집권하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기시감 섞인 불길한 예감을 머릿속에 꽂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적들이 전 다 맞다고 봐요. 뭐 시중은행장을 만난다 한 명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로서 금융 현재 상황 또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좀 전달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6대 시중은행장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저도 언론 출신만 그 기사에 대해 그쪽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럼요. 장 소장님 지적대로 유력 대선 주자가 시중은행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충분히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고 부적절하다. 친명계 인사들이 이제 보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냐. 저도 몇 가지 얘기했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게 엊그제 나온 그 공보부에서 나왔습니다. 2심 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재판 지연은 오히려 검사 측에서 했다. 근데 제가 거의 한 3주 전에
탄핵 심판 지연을 하면서 재재판을 핑계 대는데 서울고법은 재재판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는 그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이런 선언을 하셔라. 그래봐야 빨라지는 거 열흘이다. 선언을 하시라 했는데 그런 반응이 없다. 이제 어제 나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예 취소를 해. 일부에서 변호인들이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나서서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재판 지연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냥 재판 지연으로 보입니다. 중도층까지 하면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 한 30% 20% 빼고는 다 지연으로 볼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면서 이건 여전히 검토 중. 이게 메시지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박성태 시장님하고 뭐 비슷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쉬웠던 부분은 은행장 시중은행장을 부르지 않고 그 대표하는 은행 몇 군데를 찾아갔으면 어땠을까? 뭐 그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다 불러서 그 당사에서 쭉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벌써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의 비밀이 줄 수 있고요. 특정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애둘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 얘기도 좀 안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 근데 아니면은 또 참모들이 옆에서 이거를 좀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쾌하지 말아야 될 거 여론조사.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 대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의 비판과 평론가들의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불쾌하지 마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불쾌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고 절박하고 폭넓게 가는 것들. 저는 이게 법원에 대해서의 어떤 선고 일정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메시지처럼 향후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겸허하게 허허 웃으면서 가야 된다. 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최근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 있습니다. CBS 그 개국 기념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짧게 설명하면 저는 CBS가 정말 참 섭섭합니다. 뭐 실상 뭐 조지지 않습니까 저를. 그러니까 많이 싫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CBS가 좋습니다. 그래요. 언론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냐라고 하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좀 감동 어린 연설을 해요. 저는 지도자는 그런 어떤 포용력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향후에 그 비호감단을 놓치는 또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 더 덧붙일 수 있나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서 소장님의 얘기를 정말 귀 있게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흥묘, 백묘론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디테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랄지 앞서 지금 은행장들 만났던 거 또는 스카이데일 이런 것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사이다식이거든요.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 광고 주지 마세요. 사실 거기에 또 지지층이 좋아했던 거고 근데 본인이 이미 실용주의, 흥묘, 백묘로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건 메시지, 그러니까 텍스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모습 자체가 조그마한 디테일들에서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흥묘, 백묘가 아니라 그냥 성남 고양이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붙었는데 뭐 결과가 이렇다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네. 지금 여당에서 바라보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시각,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우리 한번 김문수로 가보자 뭐 이런 그런 분들 분위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파이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은 일단 물밑에서는 참 그렇잖아요. 저희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단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 지도부나 뭐 적어도 원내에 있는 분들은 이기는 사람이다. 그냥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되는 거를 당연한 대전제고 그렇게 가야 한다. 뭐 개파고 뭐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당내에는 큰 기반이 없죠. 사실은 국회 떠난 지도 오래되셨고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뒤에는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김문수 장관 처음 등장한 게 여론조사에 9월 27일 작년 9월 27일 갤럽 조사에서 2%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꽤 시간 됐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장관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으로 열광해서 그렇게 됐다고 2%인데 뭐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이 날 거. 최근에 개헌 관련해서 사과하라고 서영교 의원이 막 다 국무위원들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때 혼자만 안 일어나서 그 부분이 언론에서는 가십성으로 봤을 수는 있어도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그 울림 있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갑자기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만 현직 강요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눈여겨보고 있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그러니까 지난 21일 날 김문수 장관이 수원에 시장 3군데를 방문했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렇게 시장을 갑자기 방문하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경기지사도 하셨고 그렇죠. 수원. 네. 오래전에 했죠 경기지사. 그래도 2번이나 하셨는데. 약간 뜬금없는 민심 정치다. 그 이제 본인 내가 떴네. 그러면 나 한번 슬슬 몸 풀어볼까 막 그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상당히 앞서 있고 중도층의 외연확정도 이상하게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TV 토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좀 지금 뭐 대선 준비를 한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 차원으로. 네. 그래서 TV 토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외연 확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김문수 장관이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 했던 주옥 같은 말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 설화가 있었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 되고도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중도층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 뭐 향후에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건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3지대 신당은 아니고 탄핵 찬성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 리가 없죠. 아니 김부겸 전 총리가 탄핵 찬성 연합, 그럼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정치적인 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나올 때 명분을 갖고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메시지를 정치인들은 만들어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 측근 쪽에서 만들어준 메시지 치고는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냥 저는 그 김부겸 전 총리나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그 대선 경선 주자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당에 대한 건강한 움직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그림들은 이렇게 그리겠다는데 탄핵 찬성연합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뜬금없어요. 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진보 측 말고 이제 중도와 보수까지 연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지금 현재 너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축에 있어서 입장이 확실하고, 뭐 속된 말로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뭐 지금 뭐 탄핵 찬성을 해서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원래 좀 신중하신 분인데 급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안철수가 연대 대상이다 하면서 콕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되려면 미리 예를 들어서 최소한 유승민, 김동연, 김경수 뭐 이런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당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탈당들을 해야 되거든요. 신당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 뭐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해야 돼요. 유승민 전 의원도 탈당을 해야 돼요.
아마 이게 제가 이상적이라고 한 거는 그런 목소리는 꽤 있습니다. 윤석열도 싫어요. 이재명도 싫어요. 중도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꽤 있는데 윤석열은 싫은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신세가 될 게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관심을 이재명 대표가 받는 거죠. 그런 민심을 모아서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쉽진 않다. 그러면 뭐 이렇게 툭 던질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들이 주요 인사들 예를 들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이런 게 돼야 가능한 건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나왔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셨고 이런가 하면 이제 한때 친한계였다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진종호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SNS에 인증을 네. 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지금 진영을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나요?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소극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진종호 의원이 그 탄핵 의결 직후에는 이제 바로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본인은 생각한 듯 해요. 그래서 다시 한동훈 대표 쪽에 계속 같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차원에서 아마 다른 의원들이 진종호 의원과 같이 모임을 갖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가서 사진을 찍었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진종훈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어떤 마음이 참 여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애 같다. 그러니까 그때 최고위원 관둘 때는 좀 당차게 한동훈 대표 옆에 붙어서 죽더라도 같이 죽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가 좀 단단해지거나 어른스럽다고 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결정 못해서 따져보면 좀 제 개인적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내가 그때 도망간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부끄럽고 뒤늦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저는 막 마음으로 울면서 그래도 저는 한동훈 대표랑 같이 갈 겁니다. 막 이런 식의 또 느낌이라서 아이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린 분들만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윤 개인적으로. 대변인님 일본은 공달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지. 배지를 달았으면 모르는데 배지가 없어서 문제지. 그 지적이 뭐 틀리진 않아요. 한동훈 대표도 정치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고 그리고 주변에 다 이제 초선이나 비례 위주의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적어도 진종호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물리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의총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한다는 의사표시를 또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그런 감성 포인트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린 것 같다. 알겠습니다.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어리고요, 어린. 뉘앙스가 많이 알겠습니다. 달라서 자, 하나를 좀 한동훈 좀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그래도 복잡한 전국 속에서 소소한 또 행복 챙기시면서 오순도순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